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1월 셋째 주 KBL 룸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설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륙크블님이 아무리 멋진 경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농구를 보는 방법이 너무 없네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데 네. 행정직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번 시즌에 보기 어떤 농구 경기 시청이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려워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제 스포티비 어떤 이제 회원권 결제 통해서 네.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TV 아니면 이제 뭐 KBL이 이제 시즌 개막 앞두고 뭐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보는 뭐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예, 저도 예. 잘 못 봐요 사실. 그래서 저도 보려면 이제 아프리카 TV를 켜놓고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예, 유료 유료. 결제를 하고 예.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저를 컵대회가 유튜브 통해서 중계되길래 아 이번 시즌도 유튜브로 나오나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어떤 KBL 입장에서는 라이트 팬들 이제 안 보던 팬들도 농구하네 이렇게 해서 보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유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구조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보면 약간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 방송사에는 뭐 다 이제 언론 쪽이긴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스포티비가 이제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계를 해본 결과 굉장히 좀 비관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필리핀의 어떤 판권 판매나 뭐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폐쇄성이 좀 짙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권을 파는데 무료로 풀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스포티비가 이제 바라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수익성이고 중계권 쪽에서 당연히 그걸 바라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농구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데는 사실은 지금 이번 시즌 중계 방식은 사실은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스포티비에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유료 결제화 됐다. 그렇죠. 그러게요. 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더 하자면은 제가 NBA랑 너무 비교하는 좀 차이가 있지만 NBA는 물론 리그 패스라는 구조가 있지만 NBA는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이제 이 NBA 경기 영상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강하게 잡지 않습니다.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 했을 때 그냥 둬요. 다른 스포츠 리그 메이저리그나 유럽 축구가 굉장히 까다롭게 잡는 데 비해서 이게 이 부분에서 아담 실버 총재가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낵을 먹다 보면 식사를 먹고 싶어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저작권을 강하게 잡으면 뭐 이렇게 그게 저작권이 안전하게 보호될지 몰라도 이걸 좀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걸로 이제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배분한 다음에 그게 많이 영상이 양상되고 라이트 팬들 혹은 NBA를 잘 모르는 팬들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오거나 리그 패스를 보게 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KBL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복잡한 KBL만의 사정이 있지만은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 NBA의 그런 이제 방법들이 사실 이상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인기가 없잖아요 KBL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스포티비하고 재계약이 대단히 많이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폐쇄적인 조치를 갖다 취한 것 같은데 스포티비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이건 그렇죠. 이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박시우님께서 최승우, 이승우, 배병준, 문성현, NC 레벨 좋은 선수들이 더욱더 대접받는 농구판의 흐름이 너무 좋다. 저도 좋습니다. 네, 이런 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남자 부사님이 KT SK 직관 가서 느꼈던 점이랑 코멘트랑 비슷하네요. 이제 그만큼 SK 경기 내용 좋았습니다. 그리고 SK가 또 LG를 대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성공인데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예. 남지한님께서 뭐 오비스의 아바리가 없다, KT의 허운이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바리 엔토스 허운을 칭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봤을 때는 이거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없다? 이거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 좀 뭔가 이제 할 말이 저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저희가 또 모비스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KT가 허운이 없는 건 비시즌부터 이제 데뷔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현대모비스는 아바렌토스가 갑작스런 이제 부상으로 해서 데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선수가 그만큼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바리엔토스 뭐 허운은 뭐
MVP까지 받았던 선수니까. 그렇죠. 아바렌토스는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좀 변한 느낌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SK 65대 90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큰 패배라고 네. 볼 수 있고 조상 감독님 끝나고 너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팀이 지금 그 이제 4승 5패 뭐 5할에 가까운 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네. 또 결과들을 보면 연승이 아예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산 감독님이 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일부러 이러는지 모르겠다. 연승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어제 SK전 앞두고도 연승하고 싶다는 얘기했는데 또 연승 못했습니다. 이 팀이 뭔가 달라졌지만 왔다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냥 전력 자체의 어떤 이탈이나 뭐 가세가 없었는데 이렇게 좀 기복이 있다. 이거는 아직도 이제 LG가 좀 불안하긴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불안정성은 어디서 오느냐를 봤을 때 그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실책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기당 12.6개 하고 있는데 리그 전체 1위고요. 이제 그 이렇게 실책이 많다 보니까 경기 흐름 넘겨주거나 아니면 따라잡을 수 있을 때 실책 나와서 못 따라가거나 이렇다 보니까 이 팀이 이제 리드 체인지라죠. 경기 내에서 역전 횟수가 리그 전체 꼴찌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 LG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강력한 수비, 그리고 마이레이를 이용한 세트 오펜스, 그리고 이승우 중심, 그 이승우가 달리는 이제 속공, 그리고 좋은 트랜지션, 그 이저도의 얼리 오펜스 이런 부분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LG의 구조를 만들고 있고 나름 괜찮습니다. 시즌 초반에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실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트랜지션이 워낙 그만큼 강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실책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실책이 더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노련한 지휘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도나 이관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역할이 2% 부족하다. 그렇죠. 저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승우가 약간 트레이셔 게임의 어떤 주도자 역할, 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저기 이승우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재능이 넘치는데. 그 국내 지도자는 많이 좀 얘기하는 부분 있죠. 좀 뭔가 안정감이 떨어지고 유동 기자께서도 언급하신 표현이 약간 날리는 어떤 플레이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트레이션 할 때 너무 스피드가 좋고 운동도 좋다 보니까 다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가 허무하게 안 된다든지 네, 턴오버한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상 감독님도 개막 초반부터 이승우에 대해서 어떤 집중력 좀 유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 양날이 검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승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우의 속공 득점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그런 느낌이고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죠. 세금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줄여야만 사실은 연승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더 뼈 아픈 거는 이제 그 라이브 볼에 대한 실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턴오버를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라이브볼 턴오버, 데드볼 턴오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턴오버 중에서 그러니까 데드볼 턴오버 어떤 거냐면 바이올레이션 삑 하면서 바이올레이션 불려서 공수 전환되면은 경기가 중단되고 심판이 공을 잡고 넘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턴오버를 범해도 돌아가서 수비 정돈을 하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공격자 파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라이브 턴오버는 말 그대로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턴오버예요. 공을 빼앗긴다든지 패스 미스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턴오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라이브 턴오버 많아질수록 상대 역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팀 수비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비를 하게 되니까 실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턴오버다 라이브 턴오버는. 근데 지금 LG의 문제점은 라이브 턴오버 빈도가 높고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턴오버 얘기는 몇 경기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턴오버도 할 수도 있다. 우리 트레이션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턴오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턴오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 4점 플레이죠. 또는 맞아요. 마이너스 5점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진짜 좀 치명적이거든요. 농구는 이제 흐름의 게임인 거 다 아실 거고. 음. 그 흐름에서 그 흐름을 잡고 얼마나 강하게 몰아치느냐에 따라서 10점까지 쭉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 추격하는 상태에서도 흐름을 잡고 얼마나 가느냐에 대해서 확 벌어져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흐름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볼 턴오버입니다.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이승우나 누가 뭐 가드진이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수비를 잘했어요. 수비를 잘해가지고 막 가지고 가서 이제 얼리 오펜스를 해서 딱 넣으려 그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틸을 당해 또는 패스 미스를 당해 그러니까 상대의 속공을 먹어요. 아니면 네. 얼리 오펜스에 3점을 먹어. 그러면 흐름이 완전히
쭉 쫙. 내려오죠. 거의 지하 그냥 안반수까지 딱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라이벌 턴오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덕질 말씀하셨지만 이 턴오버는 세금 같은 거, 그러니까 턴오버 없는 경기 없고 야투 미스 없는 경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걸 네. 안고 가는 거고, 뭐 리그 최소 실책 팀이 우승하고 야투 성공률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당연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LG처럼 이번 시즌에 특히 템포를 높였다면 당연히 턴오버 숫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 질이 중요하다. 턴오버 질이 할 수 있는 턴오버, 하지 말아야 될 턴오버 구분이 잘 돼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턴오버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LG의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그 피니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최준영도 그렇고 이우석도 꽤 괜찮고요. 그렇죠. 근데 이승우는 거기에 좀 못 미쳐요 지금. 맞아요. 근데 되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과 그 조정이 가능한 것을 저는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말 실전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승우의 그런 어떤 피니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관이나 이재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공 찬스에서 자신의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잘하기는 하지만 실책 비율도 높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실책 비율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봤을 때는 좀 더 시스템화된 또는 좀 더 약속된 좀 더 반복적인 어떤 뭐 새 선수 훈련 그런 이제 상황에 따른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실책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서 좀 더 뭐랄까 하나하나 훈련할 때부터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그 좀 그 기계를 맞추듯이 그 이런 이제 훈련과 어떤 선수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 실책이 줄여질 수 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책 또 할 거예요. 네.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줄여지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이면 라이브 실책이 조금이라도 줄여지면 LG에게는 그만큼 한 2배 이득이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3승 6패 8이고요. 자, LG의 대승 거두면서 분위기를 조금 이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LG전에서 드러났던 게 이 변칙 라인업 네. 활용입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 양우섭, 오지현, 송창현, 김영빈 원희로 경기 시작했고 식스맨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경기를 끌고 가면서 서서히 주전 투입하면서 결국엔 아예 그냥 LG를 넉다운 시켜버린 이런 경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떤 그 정량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기를 맞거나 뭐를 했을 때 그런 이제 뭐 기쁨이나 고통은 다 거의 전체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 전현철 감독이 작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네. 굉장히 무난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10개 구단 감독 중에 행복 지수가 전 제일 높았을 거라고 봐요. 뭐 그렇죠. 이탈도 별로 없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또 됐고 그쵸. 또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또 되면 또 한이가 또 있으니까 음. 그래서 작년에 첫 해인데 굉장히 좀 쉽게 간다 그랬는데 원래 그 2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곧 그 이제 고통 행복과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다. 총량이 정해져 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1라운드는 좀 진짜 저는 그 전일 감독님 코멘트나 현장에서 뵀을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안쓰럽다. 지난 시즌 너무 행복해. 저도 약간 그 생각. 지난 시즌 너무 편했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이제 어쨌든 지난 어제 경기에서 좀 드러났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SK가 그 와중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더 무너져도 안 이상해요. 맞아요. 예, 저도 네. 뭐라고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전직 감독님 계속 해법 잡고 매 경기 이거 내가 좀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 LG전에서 준비한 게 완전히 제대로 적중한. 그러니까 되게 저는 경기 보는 제가 약간 짜릿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LG전 같은 경우는 이 마레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팀이 경계령 있고 더블팀에 대한 어떤 걸 짠다고 했는데 SK가 그 부분에서 훈련을 엄청 많이 해갖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거의 1쿼터 제외하면 거의 다 통했어요. 이게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독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지만 뭐 이제 원 카운트에서 더블팀 가는 척하면서 포 카운트에서 기습 트랩 뭐 이런 것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적중했고 또 LG 특유의 2대2 수비법이 있거든요. 유독기사께서 말한 갭 디펜스 기반의 어떤 수비법이 있는데 그거를 45도 3점으로 계속 깨부순다든지 이런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경기여서 역시 전희철 감독님 이 준비는 준비왕이에요. 준비왕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또 전철 감독만의 어떤 그 몫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작년 시즌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어떤 경험치의 유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어는
코어는 살아 있으니까 여기 오지현 선수 있고 양우섭 있고 그다음에 김선영 있고 원이 있고 뭐 또 누구죠? 그 이옵션 외국인 선수 네, 리온 윌리엄스. 리온도 있고요.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작년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좀 더 상대보다 섬세한 또는 효율적인 같은 수비를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무너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변칙 라인업 그러니까 초반에 양우섭, 오재현, 송창용, 김영빈, 원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김선영과 원희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줄여주고 사코트 승부처에도 총력을 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반에 오줌 누기 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변칙 라인을 써서 통했지만 이거 뭐 당연히 이제 다른 팀들 다 알고 오면은 뭐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매 경기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 경기마다 어떤 특수한 어떤 전략, 맞춤 전략 통해서 버티면서 최준용이 오는 순간에 뭔가 치고 나가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 챔피언의 DNA가 있고 어제의 경기 봤을 때 장문호나 김영빈이 뭔가 이제 계속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입되면서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팀 수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자기 롤 안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생겨서 이 팀이 최준용 오면은 이게 증폭이 되면서 어떤 이 지금의 어떤 고생이 약간 뭔가 치고 나가는 그림, 좀 되게 까다로운 팀이 될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계속 해보면서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팀 그 전체적인 어떤 체질 자체가 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더욱더 견고해지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누가 딱 오면 거기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준영이 이제 또 폭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미지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왜냐하면 작년에 최준영이 MVP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 최준영이 이제 그 재활 이후에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과연 그런 안영준의 목까지 하면서 뭔가 팀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 갖다 또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최준영도 부담을 덜면서 자신의 어떤 역할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현 시간 날 수 있죠. 예,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데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고 그게 변칙 라인업이고 그렇게 지금 삐걱삐걱 거르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팅 라인업을 변칙으로 세우는 게 변칙 라인업의 핵심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빼고 놓고 하더라도 김선영과 원희는 저는 지금 상태라면 공수를 모두 할 수 없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원희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고 김선영은 수비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한 30에서 35분 30분 이상을 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변칙을 안 쓰고 김선영이나 원희를 이제 스타팅을 쓰더라도 경기 중간중간에 많이 빼주면서 4쿼터에 정말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2쿼터에 또 변칙 라인업 쓰는 거고 3쿼터 쓰는 거고 여기에서 뭐 장문화라든가 또는 양우섭도 그렇고 오재현도 그렇고 김영빈도 그렇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팀의 체질이 바꿔지는 거니까 그렇게 간다면 SK가 여기에서 뭐 이래서 4할 정도만 간다면 4승 6패 정도 4할 오픈 정도만 이렇게 간다면 분명히 찬스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8승 2패 현재 1위고요. 이 팀이 이제 5연승 도전인데 삼성에 지면서 연승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팀이 이제 삼성전 보면은 이제 삼성이 16.7% 24개도 20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리그 최소 이제 60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은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이거 인상공사가 1라운드 너무 잘했고 진짜 무서운 팀이지만은 약점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경기를 딱 봤을 때 50년 경기를 치르면서 이런 경기들이 뭐 한 10경기 한 번 정도 나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경기였냐? 아니면은 KGC 인상공사의 어떤 그 내재적인 문제점,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던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터지는 어떤 징조냐? 이거를 판단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까다로운 어떤 그 수비팀을 만나서 외곽 슛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고 어떤 거기에서는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은연중에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해이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뭐 전날 술 먹고 놀고 뭐 밤새서 놀고 이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나오는 다져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해이함이 조금씩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기 봐도 뭐 4쿼터 이제 초중반 이후에 약간 벌어지면서 이제 삼성이 리드를 잡아갔지 사실 거의 시속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점이 한 서너 개만 사실 들어갔어라도 잡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이제 16.7%인데 7점밖에 안 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감독님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보면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경기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풀어가면은 좀 좋을까요? 그랬는데 그건 또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플랜 B 잡을 수 있는 플랜 B, 예, 워낙 강팀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여쭤봤는데 여기 어떤 이제 슈팅이 안 터질 때 어떤 이제 모션 오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아마 이거는 뭐 이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을 꼽은 거라기보다는 이럴 때도 모션 오펜스 통해서 어떤 이제 득점 생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냥 딱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이번 시즌 인상공사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라운드 때 너무 잘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스펠맨의 어떤 외곽 득점 생산이나 오세근의 3점 이런 것들 적중률이 좋았는데, 자 이게 사실 삼성전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같이 확 다운된 경기인데, 네. 자 만약에 이 경기에서 강팀과의 매치업을 봤을 때 스펠맨이나 오세근 어떤 특정 선수의 3점감이 갑자기 좀 약간 훅 떨어지는 날이 온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이제 경기가 뭐 접전으로 가거나 약간 밀리는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약간의 좀 궁금증이 사실 생기긴 하거든요. 이 경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체적으로 다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선수들이 슛감이 시즌 중에 각자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전부 못하는 경기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한두 명이 슛감이 너무 안 좋아서 약간 흔들리는 게임들은 있을 텐데, 그럴 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도 약간 찾아보겠다는 얘기는 하셨고 좀 궁금합니다. 전 일단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KGC 인상공사의 지금 모션 오펜스는 꽤 견고하죠. 그렇죠. 꽤 예. 견고하고 이 견고한 이유는 뭐냐면 비시즌 때 어떤 그 컨셉을 정확하게 가지고 간 이제 김상식 체제 거기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오세근, 스펠맨, 뭐 문성곤, 변준영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능력치들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엑스트라 패스예요. 말씀하셨던 맞아. 엑스트라 패스가 딱 나가는 순간 이 확률이 좀 더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좋은 찬스를 갖다 만드는 거고, 그 좋은 찬스를 만들게 되면 3점슛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꽤 견고하다. 그래서 아마 인상공사가 10경기를 만약에 치른다 그러면 한 6, 7경기는 평균 두 경기 정도 평균 이상이 나올 거고, 한 6, 7경기는 평균이 나올 거고, 한 경기 정도는 평균 이하가 나올 거고, 한 경기 정도 확 부진할 거라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거 이제 편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왜냐하면 이 모션 오프스 기반의 3점슛 농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팀들한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까. 님에서 멀리서 던지면 던질수록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는 딴수가 없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인상공사에서 그게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상황에 맞게 뭐 오세근이나 아니면 문성곤이나 양희종이 있으면 상황에 맞게 거기에서 물론 감독이 지시를 내리겠죠. 거기에서 좀 더 슈팅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예. 골밑을 원래는 이제 뭐 외곽 5 골밑 5였다면 골밑을 7 일단은 외곽은 3. 왜냐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일단 가져가고 슈팅 흐름이 살아나면 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트 안에서의 어떤 그 베리에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김상희 감독이 이제 모션 오펜 그 플랜 B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랬지만, 이 플랜 B를 만드는 건 이제 틀을 약간 조정하겠다는 거. 그 틀을 약간 조정을 했을 때 그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오세근이 말씀드렸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의 더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인상공사의 가장 좀 큰 무서운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아반도인데 이제 네. 두 번째 주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반도는 석점도 쏘지만은 기본적으로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 같아 슬래셔 타입인데 그러니까 스페이싱을 만들어주고 아반도가 그냥 골밑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확률은 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조정을 좀 잘 해야겠죠. 아반도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그 조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플랜 B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뭐 아반도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면은 이 선수가 이제 데뷔 후 4경기 뛰었는데 아직은 이제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네, 이제 네. 김사희 감독님도 경기당 출전시간 한 10분 내외로 그냥 조절을 하고 계시고 아직은 뭔가 적응 단계에 있는데 김사희 감독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팀 너무 맞추려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된다. 우리는 너의 농구를 보고 데려왔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감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반도가 여기서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구조는 물론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갖다 좀 당겨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KGC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어제 이제 캐럿 김승희 감독도 지금 상태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 어디냐 봤을 때는 KGC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선수층이 괜찮고 거기 모션 오펜스도 괜찮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는데 알파가 아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도까지 적응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좀 까다로운 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KGC가 지금 같은 구조에서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럼 플레이오프 경쟁력은 또 다른 문제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오프는 좀 다릅니다. 그냥 정규리그하고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에 좀 더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전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가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는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객관적인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 키워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KGC에서 그런 객관적인 힘을 키워서 가느냐에서 지금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반도의 적응이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비시즌 훈련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 뛰는데 자기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한국과 필리핀이랑 농구 다르고 여기 KGC 어떤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 선수가 그러면 슛이 뭐 아주 정교하냐? 만약에 배병준이나 뭐 이런 선수가 아주 정교하면 그냥 슈터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스타일이란 말이죠. 슈터하고 뭐 패스도 좀 하고 돌파도 좀 하는 그런 선수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경기 날을 잡고 이 선수를 한 30분 내 쭉 기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점이 있다면 그걸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또 뭐 한 그 출전 시간 조절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출전 시간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너가 되게 시간 시간을 좀 늘리면서 좀 속도를 높여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적응의 어떤 속도를 갖다 좀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면 딱 요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5승 4패 현재 4위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경기는 없었습니다. 자, 이 팀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홈 개막전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일단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없는 기간에 3경기에서 1승 2패고 현재 2연패. 네. 입니다. 일단 수비가 좀 무너지기도 했었고 아바렌토스 없는 게 좀 많이 드러났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바렌토스 없으니 어떤 이제 뭐 서명진의 어떤 이제 대응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너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아바렌토스가 잘하는 만큼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에이스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게 높아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그냥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바렌토스가 좋은 건 뭐냐면 말씀 여기 나온 것처럼 승부처에서 득점을 잡아줘요. 그렇죠. 그건 아주 높은 확률로. 맞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요. 음. 그리고 이우석과의 어떤 2대2 합도 괜찮고 함지훈과의 2대2 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우석과 2대2 합은 좀 다른 게 뭐냐. 이우석이 이제 백도어라든가 그 커딩을 했을 때 그걸 봐주는 어떤 패스가 상당히 좋고 뭐 함지훈이나 뭐 녹수 이런 선수들하고 2대2 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코너로 뺄 수 있는 킥아웃 패스가 리그 최상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팀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격이. 그렇게 되면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격이 잘 이루어지면 수비가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이 많이 쏟을 필요가 없이 수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건데 아바렌토스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서명진이나 뭐 김동준이나 이런 선수들 들어가게 되고 또 이우석이 또 한 번씩 메인볼 핸들링을 하고 함지훈도 한 번 이렇게 뭔가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 쏟는 에너지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수비에서 자연스럽게 활동력이나 이런 뭐 집중력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되게 당연한 거지만 아바렌토스가 돌아오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 시즌이 워낙 길고 이제 아바렌토스가 어쨌든 지금 다른 이슈가 아니라 부상 이슈로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출전 시간을 뭐 약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떤 경기는 좀 뭐 통증이 조금 좀 심해서 안 뛸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럴 때마다 현대모비스는 그 불안 요소 그냥 바로바로 노출이 되면서 또 무너질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떤 버티기의 어떤 다른 플랜을 좀 내세우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이번 시즌에 조금 지켜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아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음. 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녹수 선수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임팩트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함준 잘하죠. 함준 잘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운동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골밑 세로 수비에서는 약점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이우석은 이우석대로 어떤 그 코어를 형성하긴 하지만 약점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아바렌토스 선수가 없으면 이 코어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 그러니까 승부처 흐름을 갖다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흐름을 쉽게 넘겨주고, 흐름 쉽게 넘겨주면서 쉽게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상대가 압박을 하면 거기에 또 가드지는 어떤 불안이 생기고, 막 이런 부분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게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녹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멤버들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옵션 1옵션이 녹수다 그러면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수비적인 코어라든가 공격적인 코어를 형성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형성이 안 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1옵션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삼성 테리도 공격에서는 존재감이 없지만 수비에서는 어쨌든 코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애매함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조직적인 측면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바렌토스 선수가 없을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는 저희가 또 외국 선수에 대한 어떤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강력함이 떨어지는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저 이우석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도 약간 이제 이번 시즌 초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아시아컵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즌 준비 리듬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최근에 이제 조동현 감독과 따로 미팅을 할 정도로 어떤 경기 집중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비스 비시즌 취재 갔을 때 조동현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우석이 비시즌에 아무래도 대표팀 갔다 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남아서 국내에서 훈련한 선수들에서 운동량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몸도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표팀 다녀오면은 이제 어떤 선수들은 안 그렇고 어떤 선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어떤 집중력 저하라든지 어떤 약간의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선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현대모비스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평가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심리적인 나태함은 그가 경기 스타일의 약간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생각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잡으면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달리고 거기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고 상대 수비를 갖다가 상대 공격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그 집중력이 싹 보였는데 그러면서 기본적인 클래스가 높은 선수니까 거기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그런 시너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 이수구 같은 어떤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표팀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 대표팀이다 이런 자부심 그리고 클래스 높은 선수들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경기를 펼쳐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트에서 집중력이 좀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는데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또 대표팀에 가면은 완전 원래 원소속 팀과 다른 시스템 안에서 농구를 네. 하고 뭐 이제 유소 선수처럼 자기가 뭐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농구 눈이 트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농구를 보게 되고 다른 대표팀에서 또 다른 농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 이건 이렇게 돼 이건 이렇게 돼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저는 선수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석이 예전에 그냥 그 이제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이라면 그냥 이게 공이 떨어진다? 그럼 일단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오픈 코트 상황인데 이거 나는 치고 가는 스타일 그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석이 이제 눈이 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약간 이때는 오히려 약간 이게 그러면서 머리가 약간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만의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약간 진짜 성장통 같은 맞아요. 느낌? 성장통이에요. 예,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런 성장통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극복해내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장통이 있을 때 극복해내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어떤 기로에 좀 살짝 서 있는 느낌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이제 5승 6패 7입니다. 자, 디비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승현 선수가 이날 게임이 네. 실제적으로 다른 게임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력이 예전 같은 수준하고 거의 육박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또는 스크린을 쳐주고 난 다음에 이동작이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현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뭐가 얼마나 뭐 어떤 것들이 무섭느냐를 봤을 때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꺼운 몸과 파워 이거를 활용한 공격 오펜스의 정제됨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 디비전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상대가 그냥 파울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상대 파울 누적시키고 상대가 그러니까 이게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 미스매치 나면 일부러 그냥 빅맨을 사실 김준일이 그런 파울 많이 당하거든요. 일부러 끊어버리는 파울.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는데 이승현은 상대가 알고 그냥 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가서 파울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비 플랜이 완전 자꾸 꼬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 또 이제 KCC가 호응 오고 나서 또 이근희도 있다 보니까 플레어 스크린이라고 하죠. 네. 볼을 받는 슈터가 패서로부터 멀어지는 스크린을 많이 거는데 이승현이 이때 걸어주는 스크린의 어떤 견고함이나 명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승현이 그때 그거 하나만 걸어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지퍼 스크린 받아 나오는 일단 스크린 먼저 걸어준 다음에 거기서 바로 플레어 스크린 걸어줘. 이때 어떤 정말 이 정확함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공을 많이 잡고 막 득점하고 막 날아다니면서 덩크 치고 이런 거 안 해도 모든 팀 감독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볼 때는 KCC의 외곽 가드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개를 모아가지고 이승현 선수한테 좀 줘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연봉 5%씩은 이승현 선수한테 줘야 된다. 아 물론 이승현 선수도 많이 받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볼 때 개를 모아서 피자나 치킨 한 마리씩 사줘야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 그 이제 농구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다양하죠. 네. 많이 활동량으로 많이 움직여서 빈틈을 치고 들어가고 뭐 이런 선수도 정말 많고 스피드나 운동이 좋은 선수. 그런데 이승현은 그 큰 몸으로 밀어내면서 박스아웃하고 스크린 걸어서 동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농구는 결국 공간 싸움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냥 차원이 다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냥 디비전은 이 선수가 건강하면은 그게 너무 무섭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카드가 되는 거고 전체적 감독이 그래서 이제 뛰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뛰는 것만 고맙다고 했던 게 그런 스크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 이동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측면에서 그런 공격 작업, 수비 작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선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근희의 석점 슛을 던지는데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뭐 예를 들어서 쭉 돌아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이승현 스크린이 딱 걸리는 뭐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동작에서 이승현이 뭐 어디로 와서 그다음에 허웅이 딱 걸려서 그다음 찬스는 허웅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근희나 허웅도 중요하지만 이승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이제 그러면서 그 팀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승현 선수의 어떤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KCC 입장에서는 공격의 효율성도 그렇고 수비도 마찬가지죠. 뭐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예. 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 골 밑에서 버티는 수비 때문에 사실 라거나도 뭐 잘하고 있지만 라거나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힘을 받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KCC가 무서워질 수 있죠. 그렇죠. 예, 정말 이승현 효과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팀이 뭔가 좀 그러니까 저찬희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라운드는 좀 고전할 것이다. 2라운드부터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김지한도 돌아오고 이근희도 조금 뭐 기복이 좀 있긴 했지만 좀 이제 폭발력이 조금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 오펜스가 스피드도 좋아지고 활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 10개 팀 중에 그 의외로 가장 무너질 수 있는 팀이 어디였냐라고 봤을 때 저는 KCC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시즌 초반에 그게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 팀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부상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뭐 김지한 뭐 누가 있죠? 김지한 선수도 그렇고 정창용도 100%가 아니고 이승현 100% 아니고요. 허웅도 아니었죠. 100%가. 네, 허웅도 100%가 아니고 라가나는 노쇠화됐고 그렇죠. 거기다 이 옵션은 사실은 쓰기 애매한 론데올리스 제퍼슨 이 선수를 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치겠네. 근데 슛이 없어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슛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애매한데 그나마 버텨서 솔직히 말하면 송동훈이나 저는 이근희도 터질 수 있을까 이 선수들이. 그쵸. 네.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키도 작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뭐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동훈, 이근희 뭐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안정을 찾는 타이밍은 결국에는 이승현의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라거나가 이제 지금의 어떤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 선수가 가진 문제점 지적했지만 이걸 커버하는 지금 팀 에너지 레벨이 그걸 커버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2년 전에 나왔던 그 엄청나게 빠른 역습과 스피드가 나오고 저재희 감독님이 지금 1라운드 막판까지도 계속 언급했을 때 이 벤치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이 같이 동반됐을 때는 이 팀이 진짜 확 또 이 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승현 선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선수들이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88대 73으로 디비전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여기에서 주전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KCC의 그 빠른 공격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이제 외곽 중심의 얼리 오펜스 이런 부분이 살아나면서 KCC 특유의 그런 모습들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CC가 지난 이제 디비전에서는 88대 73 나름 굉장히 잘 싸웠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